태국이 한국의 군사력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는데요. 그 사건의 한가운데 있는 미국 군사 전문가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과연 태국은 무슨 배짱으로 한국을 무시하면서까지 본인의 군사력을 내세워 망언을 쏟아내고 있는지 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군사 전문가로 일하고 있는 마이클이라고 합니다. 태국 방콕의 어느 무더운 아침 일찍 호텔 방에서 깨어났습니다. 흥분과 긴장이 뒤섞인 기분이었죠. 오늘은 방콕에서 큰 군사회의가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가장 멋진 정장을 입으면서 이번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지 계속 궁금했어요. 오늘은 중요한 군사회의가 있는 날이었고 저는 그 회의를 취재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분주한 거리를 바라보며 이번 회의에서 어떤 중요한 이야기들이 오갈지 궁금해졌습니다. 정장을 차려입고 회의장으로 향했습니다. 회의는 아주 크고 화려한 방에서 열렸어요. 마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장소였죠. 천장은 높고 바닥은 반짝였어요. 방 안에 들어서자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을 볼 수 있었어요. 깔끔한 군복을 입은 군 관계자들, 진지한 표정의 정부 관료들, 그리고 저처럼 메모를 준비한 다른 기자들도 있었죠. 저는 최대한 많은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앞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방 안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작은 대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하지만 태국 지도자들이 입장하자 방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그들은 화려한 군복을 입고 당당한 모습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태국 지도자들이 입장하자 방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한 태국 장군이 마이크 앞에 섰고 그의 첫 마디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태국의 한 장군이 마이크 앞으로 나섰어요. 그는 목을 가다듬고 연설을 시작했죠. 그리고 다음 순간 그의 말에 저도 모르게 입이 딱 벌어졌어요. 태국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합니다. 장군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면 쉽게 한국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몇 시간 안에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로 태국이 한국을 그렇게 쉽게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건가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았어요. 방 안을 둘러보니 놀란 표정들이 가득했어요. 몇몇은 서로 속삭이며 고개를 저었어요. 장군은 계속해서 태국군의 우수성과 새로운 중국 무기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장군은 더 강하게 말했어요. 목소리도 점점 커졌죠. 우리 군대는 아시아에서 최고입니다. 우리는 중국에서 받은 새로운 무기를 가지고 있어 누구도 우릴 막을 수 없어요. 한국은 우리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저는 기자로서 중립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지만 그 말을 듣고 조금 불편해졌어요. 이 발언들이 너무 위험해 보였거든요. 이 이야기를 한국이 듣게 되면 어떻게 반응할까 싶었어요. 연설이 끝난 후 방 안의 분위기는 팽팽했어요. 몇몇 국제 참관인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보였어요. 몇몇은 전화기를 꺼내들고 상사에게 이 상황을 바로 전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 상황을 좀 더 이해하고 싶었어요. 정말로 태국이 그렇게 강한 걸까요? 그렇게 쉽게 한국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를 만나보기로 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이 상황을 더 잘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미 해군 출신의 제임스 카터 제독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제임스 카터 제독을 만났어요. 그는 미 해군에서 한자리 하던 사람이었고 이 지역 군사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방콕의 번잡한 거리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카터 제독님, 제가 말을 꺼냈어요. 오늘 태국 지도자들이 한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그렇게 쉽게 한국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제독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저었어요. 마이클,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오늘 들은 건 그냥 허풍일 뿐이야. 태국은 지금 큰 실수를 하고 있어. 카터 제독은 태국의 주장이 과장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중국과의 관계에 너무 의존하고 있어 그가 말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태국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해. 제독은 한국군의 훈련 수준, 기술력, 그리고 미국과 같은 강력한 동맹국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태국의 주장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태국이 자신들의 힘을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들은 중국과의 우정에 너무 의존하고 있어 그가 말했어요. 중국의 무기가 그들을 무적처럼 보이게 만들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저는 흥미롭게 귀를 기울였어요. 그럼 진짜 상황은 어떤 건가요? 제가 물었죠. 제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사실은 한국이 태국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해.
그들은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전략도 뛰어나고 미국 같은 좋은 동맹국도 있지. 그는 한국 군대가 잘 훈련되어 있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또한 여러 분야에서 태국보다 더 나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도 말했죠. 그런데 태국이 왜 그런 말을 할까요? 그게 사실이 아닌데도요? 제가 의문스러워하며 물었어요. 제독의 얼굴이 다시 진지해졌어요. 그건 위험한 게임이야, 그가 말했어요. 태국은 중국을 인상 깊게 하고 이웃 국가들을 겁주려고 하는 거야.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이번 취재가 단순한 군사 회의 보도 이상의 의미를 가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지역 안보와 국제관계에 대한 더 큰 이야기의 시작점이 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태국의 주장이 사실인지 그리고 한국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이번 여정이 아시아의 힘의 균형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비행기가 서울에 착륙하자마자 저는 설렜어요. 드디어 한국을 직접 눈앞에서 볼 기회가 왔으니까요. 서울은 정말 흥미로운 도시였어요. 고층 빌딩이 하늘을 찌를 듯 서 있는가 하면 그 옆에는 고대 사찰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어요. 마치 과거와 미래가 동시에 공존하는 곳에 들어선 느낌이었죠. 제가 서울에 온 가장 큰 이유는 한국 군대에서 고위급에 있는 민수연 대령과의 중요한 만남 때문이었어요. 살짝 긴장도 됐지만 한국의 국방력에 대해 그녀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무척 궁금했어요. 한강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우리는 만났어요. 민 대령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줬어요. 서울에 온 걸 환영해요, 마이클, 그녀가 말했어요. 우리나라의 강점에 대해 배울 준비가 되었길 바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꺼냈어요. 대령님, 한국이 왜 그렇게 강한지 꼭 듣고 싶습니다. 그녀는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마이클, 우리나라의 강점은 땅에서부터 시작해요. 저기 멀리 보이는 산맥들 보이나요? 저는 고개를 돌려봤어요. 정말로 멀리서 푸른 산들이 보였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그 산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자연 방어선이에요, 민 대령이 말했어요. 저 산들 덕분에 지상으로 우리를 공격하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서울 같은 도시는 그 자체로 견고하게 설계되었어요. 여기저기 지하 벙커와 대피소가 널려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서울을 하나의 거대한 요새처럼 상상해봤어요. 정말 대단했어요. 그럼 군대는요? 제가 물었어요. 이제부터가 더 흥미로워질 거예요. 그녀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어요. 우리는 미국과 굉장히 강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우리 병사들은 항상 함께 훈련하죠. 마치 큰 형이 우리를 언제든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는 것과 같아요. 저는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면 혼자가 아니군요. 맞아요. 민 대령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미국과 정보를 공유해요. 마치 또 하나의 눈과 귀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거죠.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저는 민 대령이 자기 나라의 방어에 얼마나 열정적인지 알 수 있었어요. 그녀의 눈은 더욱 빛났고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하지만 마이클, 우리나라의 진짜 강점은 기술에 있어요. 우리는 첨단 무기와 방어 시스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건가요? 저는 노트에 필기를 하며 물었어요. 우리는 고급 미사일, 최신 전투기, 심지어 우리만의 위성도 있어요. 그녀가 설명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특별한 이유는 정보전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약간 헷갈린 표정을 짓자 그녀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렇게 생각해봐요. 오늘날의 전쟁은 총과 탱크로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컴퓨터와 정보로도 싸우죠. 아, 사이버 공격 같은 거군요. 저는 최근에 본 뉴스가 떠올랐어요. 정확해요. 민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컴퓨터 시스템을 보호하는 전문가 팀을 보유하고 있고 누군가 우리를 공격하려 하면 역으로 대응할 수도 있어요.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저는 한국이 정말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대령님, 제가 물었어요. 아까 역사적 인물에게서 방어 전략의 영감을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녀는 얼굴이 환해지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위대한 인물 중 하나가 이순신 장군이에요. 그는 400년이 넘는 시간 전에 살았던 뛰어난 해군 지휘관이었죠. 와, 정말 오래전 이야기네요. 저는 감탄했어요. 그가 그렇게 대단했던 이유는 뭔가요?
민 대령은 마치 비밀을 공유하듯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였어요. 이순신 장군은 전략의 대가였어요. 적보다 수적으로 열세일 때도 그는 지형을 이용해 적을 속였고 해상 전투에 최적화된 새로운 배들을 만들어내기도 했죠. 저는 그 장군이 수백 년 전에 전투를 계획하는 모습을 상상해봤어요. 그럼 그분의 지혜가 오늘날 한국에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우리는 그의 지혜에서 배워요. 그녀가 설명했어요. 이순신 장군처럼 우리는 우리의 땅과 바다 그리고 적을 면밀히 분석해요. 그리고 모든 상황에 대비하죠. 단순히 큰 군대나 많은 무기에 의존하지 않아요. 우리는 스마트하고 적응력이 있으며 항상 준비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대화가 마무리될 무렵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운 느낌이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현대적인 기술을 가진 나라가 아니었어요. 깊은 역사와 영리한 전략, 그리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진 나라였죠. 정말 감사합니다. 민 대령님,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인사를 나눴어요.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셨어요. 그녀는 따뜻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천만에요, 마이클. 진정한 강함은 단순히 힘이나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지혜와 준비, 그리고 동맹과의 협력에 있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한국에 대해 새로운 존경심이 생겼어요. 이 작은 나라는 공격적인 방식이 아닌 스마트한 계획과 협력을 통해 자신을 강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앞으로 배울 게 많겠지만 하나는 확실했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대단한 나라였다는 거예요. 호텔 창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끼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창문으로 달려갔어요. 평소엔 활기차게 움직이던 서울의 거리가 완전 혼란에 빠져 있었어요. 사람들이 뛰어다니고 차들이 경적을 울려대고 멀리 몇몇 건물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저도 모르게 중얼거리며 급히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화면이 켜지자 긴급 뉴스 알림이 떴어요. 서울이 공격을 받았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군대나 폭탄이 아닌 보이지도 않는 위험한 존재였죠. 바로 사이버 공격이었어요. 저는 서둘러 옷을 입고 노트와 카메라를 챙긴 뒤 밖으로 나왔어요. 기자인 제가 해야 할 일은 비록 두렵더라도 바로 이런 상황을 보도하는 거였어요. 거리는 아수라장이었어요.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아서 교차로마다 차들이 뒤엉켜 있었고 사람들은 전화기에 대고 소리치며 가족이나 친구들과 연락을 시도했지만 많은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어요. 한쪽에는 무리지어 서 있는 학교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불안해 보였고 두려워하는 듯 했어요. 지하철이 안 다닌대요. 근처에서 누군가 소리쳤어요. 전부 마비됐대요. 근처에 있는 커피숍으로 향했어요. 와이파이를 사용해서 편집장에게 연락하려 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사람들은 패닉 상태였어요. 카드 결제기가 작동하지 않았고 직원들조차 컴퓨터 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었어요. 마치 우리가 시간 속으로 되돌아간 것 같아요. 가게 주인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의존하는 모든 게 갑자기 다 사라졌어요. 바로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전에 인터뷰했던 한국군 장교 민수연 대령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본부로 와주세요. 공격 대응 중입니다. 라고 쓰여 있었어요. 군 본부로 향하면서 마음이 설레기도 했지만 두렵기도 했어요. 엄청난 기사거리가 될 건 분명했지만 위험하기도 했거든요. 공격자들이 다음에 군대를 목표로 삼으면 어떡하죠? 본부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마치 벌집 같았어요.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돌아다니며 명령을 외치고 컴퓨터 자판을 빠르게 두드리고 있었어요. 그 중심에 수연 대령이 있었는데 그녀는 침착하면서도 집중한 표정이었어요. 마이클, 그녀가 저를 보며 인사했어요. 와줘서 다행이에요. 세상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알아야 해요. 그녀는 사이버 공격이 서울의 인프라, 즉 전력망, 교통 시스템, 통신망을 목표로 했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이에 대비하고 있었어요. 보세요. 수연 대령이 벽에 있는 큰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서울의 지도가 보였고 빨간 점들이 공격이 들어오는 곳을 나타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도를 보고 있는 동안 파란 선들이 퍼지며 빨간 점들을 밀어내기 시작했어요. 저게 우리입니다. 그녀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사이버 방어팀이 반격하고 시스템을 복구하면서 공격자들을 추적하고 있어요. 마치 가상 전투를 지켜보는 것 같았어요. 대령은 그들이 어떻게 첨단 기술을 활용해 미국 정보기관들과 협력하여 도시를 방어하고 있는지 설명해줬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점점 나아졌어요. 서서히 거리에 혼란이 가라앉기 시작했고 신호등이 깜빡이며 다시 켜졌어요. 사람들의 전화기도 다시 연결되기 시작했고 지하철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해가 저물 즈음엔 위기가 거의 끝난 듯 보였어요. 서울은 그 폭풍을 견뎌냈어요. 뒤돌아보니 저는 정말 엄청난 광경을 목격했더라고요. 한국은 큰 공격을 받았고 단 하루 만에 그 공격을 물리쳤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수연 대령은 제가 물었을 때 미소를 지었어요. 준비 덕분이죠. 그녀가 간단히 말했어요. 우리는 매일 이런 상황을 훈련해요. 최고의 기술에 투자하고요. 무엇보다 우리 군과 정부 그리고 동맹국들이 함께 협력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서울은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시 거리에 나와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있었어요. 마치 도시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여전히 여기 있어. 우리는 강해. 저는 태국을 떠올렸어요. 제가 방금 떠나온 나라였거든요. 그들이 이런 공격을 과연 견딜 수 있었을까요? 확신은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그들도 한국으로부터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거라는 거였죠. 그날 밤 기사를 쓰기 위해 앉았을 때 저는 마치 미래의 전쟁과 방어의 모습을 직접 본 기분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큰 무기나 견고한 성벽의 시대가 아니었어요. 똑똑한 사람들, 최첨단 기술, 그리고 협력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죠. 서울은 시험을 받았고 멋지게 그 시험을 통과했어요. 기자로서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생각에 가슴이 뛰었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감정도 들었어요. 희망이었어요. 만약 더 많은 나라들이 한국처럼 준비되고 단합할 수 있다면 아마도 우리는 이 디지털 시대에 조금 더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사이버 공격이 있던 서울에서 저는 호텔 방에 앉아서 그동안 봤던 모든 것들을 되새겼어요. 머릿속이 새로운 정보들로 가득 차서 정신이 없었죠. 이걸 정리할 필요가 있었어요. 창문 밖을 보니 아래 거리엔 사람들이 평소처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저는 그게 아니란 걸 알고 있었죠. 상황이 얼마나 빠르게 변할 수 있는지 직접 봤으니까요. 노트북을 꺼내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페이지 맨 위에 한국은 강하다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그 이유들을 적어나갔죠. 1. 좋은 친구들 한국은 특히 미국 같은 강력한 동맹국들을 갖고 있어요. 2. 멋진 기술 정말로 발전된 컴퓨터와 무기를 가지고 있죠. 3. 똑똑한 계획 스스로를 방어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어요. 4. 험난한 지형 산악과 도시는 적들이 공격하기 어렵게 만들어요. 5. 팀워크 군대와 기술 전문가들이 잘 협력해요. 태국에서 본 것들과 비교하니 확연히 달랐어요. 태국은 마치 모든 걸 중국에만 의지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게 저를 걱정하게 만들었어요.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현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기로 했어요. 먼저 만난 사람은 작은 IT 회사를 운영하는 젊은 기업가 지훈 씨였어요. 한국 경제는 마치 큰 뷔페 같아요. 지훈 씨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요. 자동차, 휴대폰, 배, 음악, 영화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한 가지가 잘 안 돼도 다른 것들이 그걸 보완해 줄 수 있어요. 그 말이 정말로 일리가 있었어요. 태국은 중국 관광객이 줄어서 고생하고 있었던 게 생각났거든요. 돈을 벌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가지는 게 현명한 것 같았어요. 그 다음에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의 김 교수님을 만났어요. 교수님은 정말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나라들을 친구라고 생각해 보세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한두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와 친구가 되려고 노력해요. 이렇게 하면 한 친구와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른 친구들이 도와줄 수 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국이 중국과의 친밀한 관계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 게 떠올랐거든요. 그날 저녁 서울 거리를 걸으며 한국의 성공을 곳곳에서 느낄 수 있었어요.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이 오래된 궁궐 옆에 서 있었고 전동 스쿠터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전통 춤을 연습하는 사람들도 보였어요. 방콕에서 카터 제독이 해준 말들이 떠올랐어요. 그의 말이 이제 더 잘 이해됐어요. 태국은 한국에게 배워야 한다는 거였죠. 그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해야 해요. 1. 중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와 친구가 되어야 해요. 2. 스스로 강한 군대를 키워야지 다른 나라에만 의존하면 안 돼요. 3. 자신들이 싸움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솔직하게 받아들여야 해요.
다음 날 저는 한 고등학교를 방문해서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들은 오래전 한국의 영웅인 이순신 장군에 대해 배우고 있었어요. 선생님은 이순신 장군의 전략이 오늘날까지 한국 군대에 영감을 준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는 지형을 잘 활용했어요. 선생님이 말했어요. 그는 누구보다도 한국의 바다를 잘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땅을 철저히 연구하죠. 이순신 장군처럼 준비되기 위해서요. 저는 태국도 이런 점을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들만의 역사에서 영감을 얻어 그들의 독특한 지형을 잘 활용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끝나갈 때쯤 저는 많은 것을 배웠다고 느꼈어요. 한국이 완벽한 나라는 아니지만 정말 많은 부분에서 잘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문제에 대비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좋은 삶을 제공하는 데도 집중하고 있었죠. 짐을 싸면서 배운 것들을 나누고 싶은 마음에 설렜어요. 이 이야기가 왜 한국이 강한 나라인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더 중요한 건 이 이야기가 태국과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강해질 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을 거란 점이었죠.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이 이야기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하겠다고요. 세계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까지도요. 왜냐하면 이 교훈들은 정치인이나 군인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더 나은 세상,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고 싶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거니까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창문 밖으로 작아지는 서울을 보며 그곳에서 배운 교훈들은 더 크게 느껴졌어요. 빨리 이걸 세상과 나누고 싶었어요. 서울에서 짐을 싸면서 머릿속은 배운 것들로 가득했어요. 빨리 방콕으로 돌아가서 제가 알아낸 걸 전하고 싶었죠. 비행 시간은 길게 느껴졌지만 그동안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되었어요. 방콕에 도착했을 때 뜨겁고 습한 공기가 마치 벽처럼 저를 덮쳤어요. 도시는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각으로 보였죠.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노트북을 꺼내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태국이 한국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적어 내려갔어요. 제가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싶었거든요. 손가락이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리며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했어요. 먼저 친구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우리가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이 아니고 나라가 맺는 친구들이죠. 한국은 다른 나라, 특히 미국과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이런 우정 덕분에 한국은 더 안전해지고 강해졌죠. 태국도 중국에만 의존하지 말고 더 많은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고 제안했어요. 다음으로는 기술에 대해 적었어요. 한국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같은 새로운 것들을 아주 잘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 기술을 사용해서 스스로를 보호하기도 하죠. 태국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과학과 기술을 더 많이 공부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첫걸음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한국이 돈을 얼마나 똑똑하게 관리하는지도 언급했어요. 한국은 단 하나의 사업이나 특정 나라에만 의존하지 않아요. 덕분에 상황이 어려워질 때에도 잘 버틸 수 있었죠. 태국도 다양한 사업을 하고 여러 나라와 거래를 맺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보고서를 쓰면서 서울에서 해커들이 공격했던 그날을 떠올렸어요. 한국은 정말 훌륭하게 그 문제를 해결했죠. 준비도 철저했고 모두가 협력해서 빠르게 문제를 해결했어요. 태국도 이런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적었어요. 태국의 어떤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한국을 싸움에서 쉽게 이길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그게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았죠. 나라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솔직해져야 한다고 적었어요. 지나치게 자만하거나 사실이 아닌 말을 하는 건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거든요. 창밖으로 해가 지는 걸 보면서도 계속 글을 썼어요. 한국의 방식이 태국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태국이 모든 걸 그대로 따라하기보다는 자신만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도 강조했어요.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 태국이 몇몇 군사 장교들을 한국이나 미국으로 보내 훈련을 받게 하거나 다른 나라의 기술회사를 태국으로 초청해서 사무실을 열게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작은 변화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거예요. 또 태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와 문화를 더 많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세상을 더 잘 이해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태국 학교에서 중국 외의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더 가르쳐야 한다고 제안했어요.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에 다다르자 기대감에 부풀었어요. 제가 상상한 미래의 태국은 강하고 독립적이며 전 세계에 많은 친구가 있는 나라였어요. 기술적으로도 발전했고 다양한 경제를 가진 태국이었죠.
그리고 그 속에서 태국 사람들이 자국을 자랑스러워하며 안전하다고 느낄 미래를 그렸어요. 하지만 그 미래에 도달하는 길이 쉽지 않을 거란 것도 알고 있었어요. 시간이 걸리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도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거고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태국이 스스로를 믿고 국민들을 믿는 거라고 적었어요. 마지막으로는 행동을 촉구하는 말로 보고서를 마무리했어요. 태국의 지도자들에게 용기를 내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라고 했고, 태국 시민들에게는 세상에 대해 더 배우고 자신이 믿는 바를 당당히 외치라고 격려했어요. 변화는 작은 발걸음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상기시켰죠. 마지막 문장을 쓰고 나니 피곤했지만 기분이 참 좋았어요.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나서 이제는 제가 쓴 이 글이 세상에 작은 변화를 줄 수 있기를 바랐거든요. 다음 날 아침 보고서를 본사 편집자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방콕 거리를 걸으러 나갔죠. 바쁜 거리와 미소 짓는 사람들을 보며 저는 희망을 느꼈어요. 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가 될 잠재력이 있다고 확신했어요. 그들은 단지 스스로를 믿고 다른 나라들로부터 배워야 해요. 제 여정은 끝났지만 태국에게는 새로운 여정이 막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여정이 어디로 이어질지 정말 기대가 됐어요.